이 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의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와 사장 추천위원회 의무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차 소환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남은 조사 사항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뽑습니다. 당대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선출됩니다. 관련한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쇄 정상회담의 의미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관세 협상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정상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 협상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큰 축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안보 협력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새로운 정부와 호흡을 맞출 것인지, 방위 분담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어떤 한미 동맹의 축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원자력 관련돼서는 어떤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3일 날 한일 그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방향은 먼저 던진 것 같아요. 아하. 던져놓고 갔기 때문에 사실 한일 정상회담은 그냥 상견례 수준에서의 정상회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서는 사실상 이게 성적표가 나오는 회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급히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한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달려간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그만큼 공을 들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연쇄 정상회담의 방점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실질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순방 외교 무대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 G7에도 가셨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초청국 자격으로 갔으니까 뭐 큰 그건 없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일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서 정상회담하는 과정, 결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뭐 이미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미국과 연계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단히 집중해서 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어떤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갑작스럽지 않다, 긴밀한 조율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일본 가는데 대통령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직항이 아닌 애틀란타를 거쳐서 들어간다는 점을 보면 이건 긴급하게 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담을 앞두고 긴급하게 간다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뭐 벌어졌나? 이게 수습 못할 일이 생겼나? 사실 이제 변수가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수라는 것들이 뭐 해결 못할 변수가 아니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그 실무 담당자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뭔가 협상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1차 실무진의 협상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어떤 원포인트라든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변수를 나름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사실 완전히 돌발 변수고 뭔가 틀어질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정을 뭐 언급하겠죠. 근데 사실 큰 축에 있어서는 변한 건 없으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순간순간 본인의 생각대로 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를 툭 던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러 간 것이지 이게 큰일 날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돌발 변수는 뭘까요? 그 정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별일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조현 장관이 직항 시간을 기다릴 틈이 없어서 경유지 통해서 워싱턴을 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사전 이야기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일정부터 바꿔서 갔다.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뭔가 조율할 필요성을 느껴서 미국에 급히 외교부 장관이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돌발 변수 또는 합의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긴급하게 정상회담 전에 이것을 수정하고 합의 과정으로 이끄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 뭐 한간에서는 안보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현 장관이 가셨으니까 정상회담에서 이게 도드라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뭐 앞서가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해놨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발언과는 좀 사뭇 달라진 유화 제스처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이제 반성이라는 단어를 했던 이시바 총리의 얘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일 관계에 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를 아예 다 지우지는 않되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일본에도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들도 과거에 대해서 치유가 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 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합의 자체가 한 번 사과했다 해서 그걸 사과라고 치부하지 말아달라. 이게 구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제발 이거를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계약으로만 보지 말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없겠느냐. 굉장히 저는 아주 현실적인 호소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생각이 있고 대한민국은 일본은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변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잘 다독거리면서 한일 관계가 아주 발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외교 측면에 있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위안부 합의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수사를 던지잖아요. 그거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서로 간에 발전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거라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발언으로 비판받을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이재명으로서 왜 그때 야당 대표 때는 이런 말을 하고 대통령 때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은 역할로서 봐야 되죠. 야당 대표 때는 당연히 그 역할에서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지만 대통령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사안으로 가는 게 뭐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용 외교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야당 대표 또 야당의 뭐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하셨던 발언을 보면 일본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좀 순탄치 않게 가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외교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는 평가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요. 특히 인터뷰를 대표적인 일본의 보수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했다. 진보 진영의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보수지와 가장 먼저 인터뷰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로 조사가 됐습니다. 광복절 특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가장 피해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특사 파장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이게 원포인트로 이게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상 사면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조금 의아해요. 근데 이 사면 여파의 중심에는 조국 전 대표가 있는 것이겠죠.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너무나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 정치 활동이 개인적인 부분으로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당시에 국민 여론 자체가 절반이었어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부분으로 반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가 그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입시 비리에 대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털지 못하는 그런 인터뷰를 해버림으로써 이 사면은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더 악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조국 전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대통령이 사면했으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더 초래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는 그거는 내 요인이 n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사실 사면의 여파가 그냥 사면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을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조국 전 대표가 자중하고 조금 더 본인의 사면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수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특사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예, 계속 될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계속 정치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 사면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지율이 높을 때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까지 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이 정도 파장이 있을 거니까 미리 지지율 좋을 때 하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데, 예상보다 훨씬 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의 파장이 커지는 것은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정치선에 복귀하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뭐 SNS에 올린 어떤 사진이라든지 본인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금씩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론 거기에 더해서 조국 전 대표 본인에 대한 그런 어떤 일들, 19년도에 조국 사태로 촉발됐었던 그때 그 당시의 감정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국민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지지율이 2주 정도 빠지다 보니까 이제 반등의 기회를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요구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남아있는 연쇄 정상회담이 될 것이냐? 그러려면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고, 네. 근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혼자서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결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또 설득을 잘하냐의 문제도 있겠으나 트럼프의 결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상회담의 성과 자체는 일방적으로만 나름대로 당하지 않으면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 해온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외교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시면 조금은 럭비공 같으면서도 거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국익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어떤 최적의 결과만 갖고 와도 저는 그렇게 썩 나쁜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사면을 하면서 제가 늘 우려하면서 이번은 아니다. 이거를 정권 초반에는 일단 국정 동력을 마음껏 올려놓은 다음에 뭔가 이재명 새로운 정부의 기반을 다져야 될 시기인데, 조국 전 대표는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우상호 수석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면 자체가 민생 사면이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국민들한테 통합 사면으로 보여야 되는데 정치 사면으로 다 가려버린 측면이 있다. 제가 그걸 우려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지지율 하락으로 오고, 지지율 하락이 되면 국정 동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뭘 만회를 해야 될 걸 갖고 오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부터 이재명 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국 전 대표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는 건 본인이 수습하셔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과를 잘 가져왔는데 또 조국 전 대표가 SNS에 뭐 또 좀 뭔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올리면 성과 자체도 덮어버릴 수가 있다.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국 전 대표의 결자해제가 필요하다. 저는 좀 자중하고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이번에 사면이 본인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라 뭔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도 무릅쓰고 정책 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스스로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죠.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미국, 일본 방문하시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가정을 하는 건데 상황을 보면은 자 전체 관세는 이미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해졌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부 항목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우리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뭐 철강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든지 이런 숫자에 집중한 것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안보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 우리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할 텐데 어느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느냐. 국민들께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그 앞서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보인 행동으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는 걱정이 많을 것이다.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또 하나의 여론조사 이것도 굉장히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변국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76%, 중국이 12%. 이제 보통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한국 경제를 위해서 주요한 국가도 미국이 70%, 21%인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나왔습니다. 좀 이런 느낌의 변화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또 외교 정책에도 또 영향을 미칠 만한 대목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같습니다. 대중 무역 규모가 미국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중국과 떼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인식이죠. 이 부분은. 어떤 연구 학문이 아니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해법을 잘 풀어야만 대한민국의 경제도 잘 풀린다고 인식하는 거고 동맹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미동맹 우선이고 중국이라는 것은 사실 체제도 다르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한 문구으로 돼서 우호적인 과거를 지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의 동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동맹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눈여겨볼 게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게 그 수치 자체가 70%가 미국, 21%가 중국이 중요하다. 주요국이다라고 한 거 보면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트럼프와의 어떤 경제적인 해법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미 경중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안보와 경제가 같이 묶여서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 정세를 본다면 우리는 일단 안보를 미국과 같이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때 경제적으로 중국과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엮여 있다는 점이 고민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미국과 경쟁했던 뭐 구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우리가 경제적으로 엮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일 없었는데 중국이 미국의 경쟁 상대로 부상하기 전부터 우리가 중국과 깊은 경제 관계를 가진 나머지 현재도 경제적으로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즉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조금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치중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 지점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있는 몇몇 의원들께서 제발 좀
절실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호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 부분을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까지도 함께 보죠.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25%인데 모두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씩은 올라갔습니다. 이 상승은 어떤 의미인가 듣겠습니다. 이 상승세가요. 동반 상승입니다. 각 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의 여론조사와는 크게 다를 게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이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상승을 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답변 유보층이라든지 무당층 쪽에서 사실 각 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서 이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이 떨어진다면 유의미하지만 동반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지난주와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양당이 동반 상승이든 어떻든 간에 저희가 빨리 이러한 아주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훨씬 커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평가를 합니다. 25%, 22에서 25로 올랐다 하는 말조차도 저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25%를 높은 지지율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가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수치다. 왜 올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오늘이잖아요. 네. 지도부 형성과 관련한 어떤 혼란이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자리를 좀 찾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가 문제겠죠. 이제 오늘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고 볼 때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적어도 앞에 3자는 달고 여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충북 청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당대표가 선출이 되느냐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느냐에 대한 것으로 될 텐데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 예측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네. 오늘 당대표가 탄생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가 4분이 경쟁을 해서 그중 한 분이 50을 넘겨야 그렇죠. 결선 없이 대표로 확정이 되는 시스템인데 산술적으로 봐도 4명 중에 1명이 50 이상을 가져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지대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분 경쟁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정도까지 되는 분이 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은 이제 그런 결선을 통해서 2분으로 압축될 가운데 다음 주에 진짜 신임 대표를 뽑는 과정까지 기다려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이른바 찬탄 반탄에서 한 명씩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한쪽으로 몰릴 것이냐.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어떤 근거,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그래도 일부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숫자 그리고 현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여론조사만 보면 흔히 찬탄이라고 보이는 분들의 그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2분을 합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2등보다도 낮을 때도 있고 해서 더더군다나 뭐 단일화는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반탄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서 장을 겨루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많이 우세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지금 한창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결과적으로 이른바 반탄파의 2파전이 될 것이다. 어떻게 맞다고 보시는지? 지금까지 추세선이 그 반탄파라고 칭해지는 김문수, 장동혁, 뭐 요즘에는 김앤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표율도 조조하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추세에서 찬단파 후보들이 뭐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이걸 바꿀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4인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1강 1중 2약이라고 봤을 땐 이게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결선에서 반탄파 하나 찬탄파 하나 가느냐 그동안 전당대회를 봤을 때는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뭔가 좀 팽팽하게 찬탄파인 후보인 조경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추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50% 넘는 사람은 조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김앤장 두 분이 다시 결선을 26일 날 겨루게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최고위원이 누가 뽑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구성 자체가 전환기를 추종했던 반탄파들의 어떤 최고위원 구성이 다수가 된다면 저는 결선 투표에서 김앤장에서 누가 더 전환기를 더 추앙했느냐로 저는 승부가 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공당의 전당대회를 제가 뭐 좀 축하해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보기엔 민망해요. 전환기 씨라는 사람이 헌법 밖에 주장을 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데 그 윤 어게인으로 가는 전당대회라고 봤을 때는 이게 같이 협력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 당의 새로운 지도부인가라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도부가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일단 당의 이 분열상을 수습하는 게 문제겠죠.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좀 통합하고 화합하고 노선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한데 네. 오늘 전당대회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열상만 부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든 또 어느 분이 지도부에 입상을 하든 생각이 다른 분들을 다 포용해서 정말로 당이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된다. 근데 지금 선출 과정 말씀하셨는데 정말 최고위원회 어느 분이 많이 들어올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계산하는 이유가 저희 당 당원당규상 선출직 5분 중에 4분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바로 자동 전환되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 뭐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이 선출직의 4명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새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당이 수습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질문드리긴 그렇지만 이른바 뭐 분당, 아예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당을 달리할 만한 뭔가 새로운 사변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물리적 여건, 뭐 인적 여건 이런 것도 다 마련이 돼야 그걸 결행을 할 텐데 지금이 그럴 때냐. 대선 진제 2달밖에 안 됐고요. 저희 지금 탄핵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90점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고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 당에서 분당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어렵죠. 구심점도 있어야 되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뭔가가 어떤 같은 생각과 같은 류의 어떤 방향을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여건이 분당의 여건은 맞다. 사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윤어게인당으로 국민의힘이 돼서 그 지도부들이 당을 장악한다면 벌써 그 후보 시절에 물론 지도부가 됐을지 모르지만 반탄파의 김앤장 둘 중에 아무나 돼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지금 본단 말이에요. 반대편은. 그러면 그런 모멸감과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굳이 당을 지켜야 되냐라는 그런 태동들이 생겨날 것이고 사실 저는 구심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있는 것이고 사실 박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보수의 대개편이라든지 뭐 대통합에 대한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근에는 이준석 의원도 개혁신당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환기 그리고 구구적인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 모습 속에서는 분당도 아예 먼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본회의 뭐 오늘은 전당대회 때문에 하루 멈췄지만 25일까지 진행이 되면서 일단 방송사법은 다 처리가 됐고요.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끝까지 다 처리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차곡차곡 방송법 처리하고 있고 노란봉투법, 상법 계획까지 다 짜서 네. 당번들 지금 날을 새가면서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멈칫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리하고 나면 좀 시간은 오래 걸려서 진통은 있겠으나 네. 사실상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하는 또 초석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통과시킬 의지는 명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처리.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번이 2차죠. 3차도 예정돼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법들이 통과될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나쁜 영향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의석수대로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또 대통령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법이 시행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예상한 대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노동자의 삶이 개선된다면야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은 저희가 예상할 때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때 그 상황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 노선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또 그걸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말씀 정도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암참이나 이런 데서의 우려가 왔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신 것 같은데 뭐 해외 이제 암참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서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이제 그 중노위 쪽에서도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1년 유예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고 사실 이 부분도 일단은 법을 통과시키면서 시행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의 취지에서 물러날 수 없는 게 또 민주당이나 새로운 정부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부분들은 법에서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법이라는 게 99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단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법률의 이 체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상법과 노란봉투법도 노동계에 있어서의 그리고 주주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계에 있어서 힘없는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법을 시행하는 것이고 법을 시행하면서 혹시나 어떤 여러 가지로 이 사회의 현상과 좀 부딪혔을 때는 또 개정안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일단은 시작은 해야죠. 예. 시작은 해야 된다. 시작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그렇게 예상대로 안 됐을 때 과연 재빨리 개정안을 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의심된다는 거예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투자가 뭐 위축된다든지 뭔가 경제 악영향이 있으면 법 바꾸면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이 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부터가 경악스러울 정도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을 통해서라도 상황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과연 여당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이런 안일한 시각으로 이 법 통과, 법 시행을 바라본다면 상황이 안 좋았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개정한다. 이 약속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제 특검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당이다.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 조금은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그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얘기를 강력하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강력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관되게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혁신과 절연이 없이는
협력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데 만에 하나 새로운 지도부가 전환기를 필두로 한 반탄파의 지도부가 들어왔을 땐 이거는 뭐 말씀한 대로 아예 그 눈도 안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결국 오늘 말한 대로 새로운 지도부가 윤석열이 절연하고 새롭게 쇄신하지 않으면 내란 직접 연루 정당으로 해서 해산시키겠다는 것들 저는 정청래 대표라면 할 거라고 봐요. 예, 법사위원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악수를 한번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위원정당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그래서 조금 염려는 되나. 네. 또 이게 정치의 현실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수사가 아니라 의지다.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특검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지 물론 특검이 위원정당 심판 제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특검에다가 뭐 수사를 더 뭐 가혹하게 하라 이런 지침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늘 하던 방식을 제가 차용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민주당의 많은 원로들이 정청래 신임 대표를 만나서 그런 식으로 뭐 야당의 대표와 악수도 안 하고 뭐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된 다음에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현상은 둘째치고라도 여당의 당대표를 맡은 분으로서는 대단히 이 미흡한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정당 심판 제소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법을 바꿔서라도 국회에서 의석외무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리는데 글쎄요. 양당 체제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한쪽 당이 야당이 됐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을 해산하라고 국회에서 결의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국민적인 저항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한덕수 총리가 세 번째로 오늘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2차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구속되기 싫어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CCTV나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거짓말인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한 걸 보면 영장까지는 가지 맙시다. 내가 최대한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테니까 나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 이분이 지금 한 8개월 만에 이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뒤집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참 국민들한테 오랫동안 공직을 해왔으면서 참 몹쓸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도 총리를 하셨고 권한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을까?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도 국민들한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구속되기 싫어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과연 참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저는 보면서 씁쓸합니다.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지고 보면 오래된 공직을 수행했던 분인데 그 말로가 조금 씁쓸한 표정이라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번복한 배경은 어디 있을까? 결국은 이 정도 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어떤 구속을 막고 현실적으로 좀 법적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